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6.25 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마사나포 국민의힘 최영두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북한의 6.25 남침을 물리쳤던 정전협정 69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공원에 조성될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이 열립니다. 추모의 벽에는 100개의 화강암판에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지원부대 전사자 7,174명, 모두 43,808명의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땅 어디에서도 이 한국인들의 참전 기록이 이름 전체가 새겨진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동맹임을 확인했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 흘리며 자유를 지켰던 혈맹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대기업 회장이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며 새로운 기술 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의 계기가 된 6.25 전쟁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마산 방어 전투입니다. 미군 25사단과 우리 해병대, 마산 시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마산을 지켜낸 역사입니다. 마산이 무너지면 부산이 함락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밀려날 위기였습니다. 내년 한미동맹 7주년을 맞아 마산 시민들은 미군 25사단 참전 용사를 초청하며 한미동맹 70주년과 마산 방어전투의 위대한 기록을 기념할 것입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시,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 파요람, 한때 전국 7대 도시였던 마산도 이제는 다른 지역처럼 쇠락과 소멸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적자, 경기 침체 우려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일어난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적 자원이 희박한 우리 경제에서 유일한 희망은 사람입니다. 바로 인재입니다. 그동안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해온 영웅은 국민입니다. 그 국민을 가르치고 그 국민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부 총리의 역할이겠죠. 자, 부총리님,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는 교육부 총리의 자격으로는 아웃 오브 박스 싱킹,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부 총리는 적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이류 국가로 추락할 것입니다. 조직 인사, 혁신, 성과관리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두꺼운 유리춘장을 깬 여성 행정학자라고 들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바로 그런 교육 혁신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셨죠? 네. 근데 앞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대책을 보면은 수도권 대학 정원 허용 등으로 지역 대학이 우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대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반도체 산업 인력은 직업계 고등학교부터 대학 또 석박사급 전문 인력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역에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키울 그런 정책적 소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관련 학과와 관련해서 지방대학에서 또 서울의 지역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서 의향을 밝힌 데가 있을 것이고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 정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계획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그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당히 불균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고 하셨죠? 네. 그 양성되는 걸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번 대충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저는 부총리께서 이번에 반도체 인력 양성하고 또 디지털 인력을 양성하면서 과거 우리 지역의 대학들 중에 명문들이 많았습니다. 부산대학교 상대, 부산대 의대, 경북대 전제공학과, 경북대 공학과 이렇게 지역에서 전남대 또과 농대 뭐 이렇게 굉장히 지역에서 명문이 많았는데 지금 지역 명문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걸 다시 좀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역의 거점대학뿐 아니라 그건 대개 한 5개 될 텐데 인구 100만을 넘어서는 창원 특례시에는 창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라는 학교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과거에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자꾸 이제 지역 대학의 그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총리로서 또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와 새로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네, 기능 중심 교육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이렇게 이 점이 강조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이 소외당하고 있다. 그 학교들이 폐쇄당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다. 지금 이 정부는 너무 문사철과 인문학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서울대 빅데이터, 서울 AI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다시 보여주실까요? PPT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학부생 입학생 학부 전공을 보니까 이과가 절반이고 문과가 절반이었습니다.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AI도 이런 인문학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 입학생 구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혁명의 바탕에는 인문학 소양이 필수적입니다. 문학 창작에도 건축에도 AI,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융합의 시대에 문사철, 인문학을 이 정부의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 대학을 다니고 우리 김혜재 의원이 대학을 다닐 시지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오기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지금 이제 교육 때문에 서울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교육만 되면은 기업이 옵니다. 좋은 인재를 기르면 기업이 옵니다. 이런 교육의 격차를 교육부 총리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살든 서울에 살든 마산 하포에 살든 또는 서울의 달동네에 살든 재능과 소질에 맞도록 소중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저마다의 소질을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 진도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AI 맞춤형 스마트 교육 혁명을 직접 좀 구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틀을 벗는 과감한 교육 계획을 통해서 지금 우리 부총리께 우리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고 우리 당이 기대하고 있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꼭 실현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고 우리 나라가 직면한 개혁 과제 중 하나는 연금 개혁입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이 연금 개혁 보시면은 지금 우리 연금 적립금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지금 2055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지급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근데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니 그런 일정이 아니라 어떻게 연금 개혁을 이루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연금 개혁을 지난 정부에는 손도 안 댔는데 정말 멸강 각오로 이 연금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불행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령화 때문에 잘만 대비하면 사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되지만 잘못 대비하면 가족과 사회가 함께 불행해지는 중대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도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겠죠. 이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지방 곳곳에 있는 요양병원에 이제 간병인 인력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을 못 받고 있고 자칫 팬데믹이 심화되면 요양원 자체가 거대한 위험 지구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이 시니어 헬스케어, 로보틱스를 이용한 시니어 헬스케어 같은 이런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좀 긴급하게 도입해야 생각합니다. 이런 대비가 있습니까? 지금 돌봄 로봇 시범 보급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업을 좀 실증 빨리 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대상 기관이 국립재활병원, 국공립요양병원이던데 지금 우리 마산하프처럼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농복합 지역에 하나 시립요양병원을 지정해서 시니어 헬스케어 로봇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원격 의료 협진 실정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했던 일인데 마산 앞에 한 지인 한 분이 그 형님이 대장암 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막혀서 변이 안 나왔는데 지역 병원에 갔더니 관장약만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대장이 터져서 돌아가실 뻔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바로 대장암으로 판명돼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협진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이 뭐냐면 남극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과 함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100만 도시나 되는 마산 창원에서 제대로 진단을 못 받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남극에서도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를 통한 협진 이런 것들을 지역과 지역에 좀 낙후된 또 지역에서 좀 그 임상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의료 인력들이 서울의 의료 인력들과 협진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신속히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를 이용한 각종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함께 해서 정부가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정무에서도 참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여야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이 논의가 굳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임명한 어떤 위원장 이런 분들이 국정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은 또 한국판 플럼북이 만들어지면은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새로운 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업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데 총리님께서 규제 혁신 로드맵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강조하시거나 지금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지금 국정의 여러 어려움은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책임은 무제한 그런 시스템상에 있습니다. 결국 국회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다면은 총리는 국회가 인준하고 국회가 선출한 셈입니다. 총리로서 이런 그 대통령의 절반의 권한 또 무제한의 책임 그 갭을 메워줄 수 있는 협치 방안이라든가 국회와 관련된 이런 협조 요청에 관한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